당신 안에 꿈틀거리는 지식 충전 본능이 깨어납니다. 여러분의 자유탐구 영역 김성환의 시사야. 한 주간 있었던 이슈 가운데 우리가 조금 더 깊이 들여다봐야 할 정치권 움직임 분석해보는 시간입니다. 뉴스외전 늘 함께 해주시는 패널 두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배종찬 인사이트K 연구소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김민하 시사평론가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윤석열 대통령이 프랑스 파리에서 부산 엑스포 유치를 위한 활동에 나선 데 이어서 네. 베트남을 국빈 방문까지 했어요. 윤 대통령이 이번 해외 순방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먼저 두 분 얘기부터 들어보고 다른 얘기 또 해보죠. 네, 전 좋게 평가합니다. 이거는 네. 제 개인적 평가를 떠나서 더불어민주당에서 야당에서도 좋게 평가한다 이런 또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네. 실제로 그렇게 특별히 논란이 될 만한 내용들은 나중에 따져보면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지금까지는 굉장히 윤석열 대통령 행보에 긍정적으로 크게 이제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결국 이런 걸 이제 데이터상으로 분석을 할 때 이제 세 가지 지표 기준인데 하나는 이제 주목도, 또 하나는 이제 관계성, 그다음에 이제 성과물인데 네. 그런 부분들을 두루두루 이번 순방에서는 좀 확보를 한 셈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 부산 엑스포 관련해서 프레젠테이션을 했고, 그다음에 프랑스하고도 좀 돈독한 관계, 네. 반도체 2차 전지, 디스플레이, 원전 또 방산까지. 그리고 베트남은 이제 중국을 대체하는 우리 3대 교역국 중에 하나거든요. 그렇죠. 이번에 네. 또 국빈 방문을 했는데 베트남은 경제는 호치민, 그리고 이제 그 정치는 하노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네. 이 하노이 이제 방문해서 상당히 이 베트남 국민들한테 이제 신짜오 이런 게 이제 이게 베트남으로 안녕하십니까 그러는데 굉장히 또 호응이 좋았다 그래요. 하여튼간에 현지 제가 가보지는 않았습니다만 네네. 성과물로 지금 111건의 MOU도 체결했고 프랑스에는 40억 달러 정도의 이 투자 협정도 맺었다고 하니까 저는 긍정적인 평가를 할 만한 그런 순방이었다고 합니다. 베트남어도 하시는 줄 몰랐어요. 김민하 평론가가 앞에서 웃었는데 김민하 평론가 어떻게 보십니까? 김민하 평론가를 웃게 만드네요. 지금. 저는 늘 웃습니다. 늘 행복하고요. 이 프로그램에만 출연하면 다 잘 되더라고요. 그래서 더 행복하고. 네. 좋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일단 두 가지로 나눠서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이런 행보가 이제 필요하고 좋은 행보이냐. 에 대해서는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부산 엑스포를 유치하기 위해서 당연히 이제 프랑스 등에 이제 모여 있는 국가들 공략을 해야 되는 거고요. 네. 사우디가 선발 주자여서 우리가 다소 밀리는 그런 분위기였는데 어쨌든 네. 열심히 노력하면 따라잡을 수 있다. 이런 분위기를 언론들이 전하고 있고 네. 프랑스는 이전에 약속해 놓은 게 있어서 사우디를 1차 투표에서 지지해 주기로 약속해 준 게 있어서 그걸 유지를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결선 투표에서 어떻게 되는지 지켜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갈 필요가 있었던 것에 대해서 가서 이제 활동을 한 것 필요하고 좋았다고 생각하고 또 베트남 국빈 방문도 미중 갈등 간의 그러한 요소에서 사실 지난 정권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중국하고 미국하고 디커플링 되거나 이럴 경우를 대비해서 아세안 국가 또는 베트남 이런 이 다른 국가들에 대한 교역이나 이런 것들을 늘려야 된다. 신남방 정책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 네. 마찬가지 연장선상에 있는 행보이기 때문에 네. 특히 베트남의 경우에는 체제로 보면은 이게 어떻게 보면 공산당이 집권하고 있고 굉장히 억압적인 체제이긴 합니다만 하지만 미국도 이 베트남을 상당히 중요하게 보고 있고 또 우리는 박항서 감독이 또 축구에 대단한 이제 성과를 거뒀기 때문에 이미지 좋잖아요. 이번에도 등장을 했었죠. 그렇죠. 네. 그런 걸 이제 영리하게 이용한다라는 점에서 좋은 행보라고 보는데 그럼 이제 성과가 있을 것이냐 요걸 한 번 더 따져봐야겠죠. 네. 결국 이제 프랑스 파리에 가서 한 것은 부산 엑스포를 유치를 해야 사실 성과가 나는 겁니다. 네. 근데 그건 우리가 지켜봐야 되겠죠. 11월에 발표가 나니까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것까지 지켜보고 아마 판단할 문제인 것 같고 예. 베트남 방문 역시 이제 결과적으로는 이 베트남을 방문해서 성과가 많다. 대통령실은 이렇게 얘기하고 싶겠지만 전반적으로 대외 정책이 어디로 가느냐의 어떤 시금석 이런 것에서 평가를 해봐야 되는 거거든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베트남 정치 체제만 놓고 보면은 자유민주주의라든지 우리하고 이렇게 어떤 유사성을 갖는 그러한 체제는 사실 아닙니다. 그러나 국익에 도움이 되고 필요한 부분이 있다라면은 대통령이 직접 가가지고 이렇게 뚫는 그런 것도 필요하다라는 게 이번에 확인이 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중국에 대해서 저는 예를 들면 중국에 우리가 굽혀야 된다든지 우리가 비굴하게 살아야 된다든지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중국에 할 말 해야 되고 중국에 강단 있는 모습을 보여야 되지만
싸우려고 싸울 문제를 싸우게 만드는 것은 안 되는 거죠. 그렇게 할 게 아니라 중국의 문제에 대해서도 실익을 우선시하는 접근을 통해서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어야 사실 이런 일련의 이 외교안보 행보에 대해서 국민들이 최종적으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사실 베트남도 굳이 사회 체제로 말하면 사회주의에 가까운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봐야 되는 거죠. 경제 다만 체제는 이제 자본주의지만. 그렇죠. 그래서 다만 이제 중국하고 이제 유사한 그런 시스템인 그러니까. 것이고 예를 들면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호치민 묘에 가서 이제 참배를 했잖아요. 네. 그게 이제 아주 옛날식의 어떤 그런 관념으로 보면은 네, 그렇죠, 용납 안 되는 그렇죠. 일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하지만 네. 국익을 위해서는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짧게만 하나 더 붙이면은 네. 바이든 대통령도 보면은 시진핑 주석을 독재자라고 했다가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죠. 이제 모디 총리를 이제 국빈 방문으로 미국에서 맞이한 자리 기자회견에서 질문을 받으니까 아니 뭐 그렇다고 해서 미중 관계가 더 나빠질 건 없어요. 또 이렇게 대답을 했다가 곧 또 시진핑 지석을 만날 것이다. 그러니까 굉장히 외교적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조차도 갈등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 보내서 시진핑 주석 만날 건 또 다 만나고 그러니까 보면 표면적으로는 어르렁거리는 것 같지만 네. 또 이면에는 또 챙길 건 무역할 건 또 교류할 건 또 다 하거든요. 그래서 방금 전에 김민하 평론가 이야기한 대로 우리가 뭐 싱하이밍 대사에서 충돌되고 뭐 지적하고 이런 게 있더라도 예. 또 중국과의 관계는 또 복원시켜야 될 부분 분명히 있습니다. 그건 또 챙겨 나가야 되겠죠. 이걸 길게 얘기해서 죄송한데 그러니까 인도 모디 총리에 대해서도 예를 들면 인도라는 나라가 예. 미국이 굉장히 중요시하고 굉장히 잘 해보려고 왜냐하면 중국 변수에 대해서 뭔가 대체제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잘 해보려고 그렇죠. 하지만 인도 사회가 그렇게 뭐 자유롭거나 지금 뭐 과거의 계급제도가 완전히 타파됐거나 이렇지 않습니다. 굉장히 권위주의적 체제이고 아직도 남아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여당인 바이든 대통령의 민주당 내에서 네네. 모디 총리 이거 연설도 시키지 말고 이거 우리가 이렇게 잘 대해줄 필요가 없다면서 반발하거든요. 네네. 근데 그런 반발이 있지만 그런 반발은 또 어떤 유권자 입장에서 보면은 그래 그런 면도 있어 이렇게 생각하게 하면서도 바이든 대통령이 그래도 저런 문제가 있지만 국익을 위해서 뭔가 하나 봐 이런 인상을 주거든요. 네네. 마찬가지로 여당도 뭔가 반중 정서 이런 거를 막 활용해 가지고 정치에 활용을 하고 그걸로 대통령실 코드를 맞추고 이런 것보다는 예. 그래도 국익을 위해서 이런 것도 합니다라는 걸 보여줄 수 있는 그런 행위를 같이 하면서 이런 걸 갖고 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어떤 굉장히 능력 있는 모습으로 보일 것이기 때문에 그런 점도 신경을 많이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차피 부산 엑스포 유치를 할 때 170여 개국이 투표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 가운데는 뭐 우리랑 체제가 안 맞는 국가들 꽤 많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가치 외교라고 해서 자유민주주의 체제인 국가들만 함께 우리는 하겠다 이런 걸로는 설명이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실리 외교를 할 때는 그런 경기를 훌쩍훌쩍 뛰어넘을 수 있어야 그래서 국익에 도움이 되는 거 그럼요. 아니냐 이제 이런 그렇게 해야 부분들인 되겠죠. 것 같아요. 실제 네. 그 부산 엑스포의 가치 4개 중에도 연대가 들어가거든요. 네네. 그렇다면 그거는 뭐 그걸 뛰어넘어서 해야 된다는 것도 강조하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죠.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얘기로 넘어가 보죠. 뭐 자연스럽게 윤석열 대통령 뭐 국정 수행 지지율하고도 좀 이번에 이제 윤 대통령 움직인 이제 일종의 이제 외교 활동하고도 연결이 될 것 같은데요. 한국 갤럽 여론조사 결과가 오늘 나왔죠.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김민하 평론가께서 좀 전해 주시죠. 한국갤럽이 지난 20일부터 22일까지 사흘간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직무수행을 긍정평가한 사람 응답자의 36%였고요. 부정평가한 사람은 57%였습니다. 그러면 긍정평가한 사람이 직전 조사보다 1%포인트 정도 올라간 것이고 부정평가는 같은 수치가 나왔다. 이런 거고요. 긍정평가 이유를 보면은 외교가 31%, 국방안보가 6%, 공정정의원칙 5%, 교육정책, 노조 대응이 4%로 나타났습니다. 부정평가 이유로 꼽은 거는 역시 외교가 22%, 예.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 9%, 경제, 민생, 물가 8%, 독단적, 일방적 6%, 소통 미흡, 일본 관계 5%, 경험 자질 부족, 무능함, 교육정책 4% 등이 거론이 됐는데요. 네. 이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심의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배릉찬 소장께서 분석해 네. 주시죠. 뭐 지지율상에 아주 큰 변화는 없습니다. 일단 이제 긍정평가만 변화가 있었는데 1%포인트이기 때문에 뭐 행보 뭐 이걸 본격적인 반등인지는 이제 좀 더 추세를 봐야 되겠죠. 네네. 그리고 이 조사가 화수목 실시가 되긴 했지만 네. 대통령의 지금 순방이 오롯이 다 반영됐다고 보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그건 좀 네.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지금 이른바 악재와 호재가 이제 교차하는데 흥미로운 것은 여전히 한 지난 2달 반 동안 대통령의 긍부정 평가 모두 제일 윗순위는
외교입니다. 근데 이제 좀 다른 주제가 등장한 것에 우리가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일단 윤석열 대통령의 이 긍정평가에서 좀 주목받게 올라와 있는 것은 교육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수능 관련된 대통령의 공정 수능 그러니까 킬러 문항 이런 관련 발언이 지금 대통령의 지지층에서는 오히려 좀 더 결집하는 요인도 있는 것 같고요. 부분적으로. 예. 또 두 가지인데 이제 부정평가에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후쿠시마와 교육. 네. 그러니까 후쿠시마와 또 교육 이슈가 대통령의 부정평가로 올라와 있는 것은 더불어민주당 지지층 또 진보층에서는 이 오염수 처리 어떻게 할 거냐. 그다음에 교육 관련해서 5개월여밖에 남지 않았는데 이 수능 수험생들에 대한 혼란 이 부분은 어떻게 앞으로 이걸 정리할 것이냐. 네. 이 부분이 이제 초점이 올라 있다고 봐야 되겠죠. 양쪽으로 결집하고 있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그러니까 결집하면 사실은 윤 대통령 지지율이 올라가는 현상이 그동안에 나왔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 김인하 평론가는 어떻게 보세요? 마찬가지인데 지금 이제 뭐 대통령이 킬러 문항을 비판을 하고 이제 사교육을 이제 줄여야 된다. 그게 이권 카르텔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에 대해서 고교생 자녀를 두고 있거나 또는 지금 수험생의 입장이거나 또는 재수생의 입장이거나 이렇게 직접적으로 지금 수능에 대비해야 되는 처지에 있는 분들과 그 학부모들은 상당한 혼란을 지금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상당히 대통령이 문제적인 어떤 발언을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지금 그렇게 어떤 밀접하게 이런 수능 문제와 관련이 없는 분들 있잖아요. 이미 다 자식을 뭐 키웠다든지 또는 아직도 수능 보려면 한참 남았다든지 뭐 이런 분들의 경우에는 아직 우리가 뭐 먹고 살기도 바쁜데 킬러 문항이 뭔지 뭐 사교육비 경감시키면 좋은 거죠. 사교육비를 줄이면 좋은 거 아닙니까? 그리고 킬러 문항이 뭔지는 잘 확실하게 모르겠지만 어쨌든 배운 게 아닌데 시험에 나온다고 하니 그것은 상당히 또 대통령이 좋은 얘기한 거 아니냐 이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대통령이 맞는 말 했는데 언론은 왜 이러고 야당은 왜 이래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또 이 대통령에 대한 지지 여론이나 이런 것들로 되는 것 같은데 문제는 이제 실제로 그러면 이 킬러 문항을 둘러싼 논란, 입시 논란 이걸 따져보면 맞는 거냐. 이 대통령의 인식이 상당수의 전문가는 아니라고 지금 지적을 하는 거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렇게 발언하게 된 계기가 6월 모의평가에 이제 난이도 또는 여기에 킬러 문항 유무 이것에 대해서 이제 한 얘기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실제로 6월 모의평가에 킬러 문항이 있는 거냐 또는 난이도가 특별히 난도가 어려웠던 거냐를 따져보면 언론의 지금 보도는 그런 반응은 아니다예요. 지금 모의평가 본 사람들이. 그러니까 본 사람들이라는 얘기고 지금 문제를 낸 쪽에서는 정확하게 분석을 해서 아직 발표를 안 한 거니까 그 내부적으로 보고를 한 겁니까 대통령한테? 그것도 알 수가 없죠. 왜냐하면 이 당시 이주호 부총리가 얘기할 때는 아예 보고 내용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수능 관련 얘기는 없었던 것이고 다만 그 전후에 뭐 다른 경로로 대통령실이 뭐 이러한 상황을 파악했는지는 제가 모르겠지만 그것까지 속속들이 알 수는 없는 거지만 어쨌든 지금 시험 본 사람들은 이 난이도 그렇게 어렵게 느끼지 않았다라고 하고 언론 보도를 보면은 지금 자체적으로 평가한 정답률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각 문제마다 소위 말하는 문제적인 킬러 문항이라고 하면은 정답률이 10% 아래까지 내려가야 되는 그런 너무 어려워가지고 이건 문제다라고 하는 게 있어야 되는데 6월 모의평가에 가장 이게 킬러 문항 아니야? 라고 킬러 의심 문항이 지금 두 개가 있어요. 그 두 개 중에 정답률 지금 대체적으로 평가해 보면 36% 선이라는 거거든요. 그럼 그거는 대체적으로 문제다라고 하는 그런 킬러 문항은 또 아니다라고 하는 얘기가 있는데 그렇다면 대통령은 왜 갑자기 킬러 문항 얘기를 한 거냐 얘기가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결과적으로 지금은 지지율에 이렇게 양쪽에 이제 뭐 결집이나 이런 것들로 되는 거지만 결론적으로 6월 모의평가에 대한 분석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 교육부가 이것이 킬러 문항입니다라고 설명하는 것에 대해서 국민적인 어떤 공감대가 얼마나 형성이 되느냐 그리고 이 교육개혁에 대한 최종적인 어떤 이 안이 있는 거냐 수능 입시에는 실제로 어떤 영향을 미치는 거냐에 따라서 이 교육 이 모의평가 저 킬러 문항 얘기는 단기적인 변수로 끝날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근데 뭐 방금 전에 킬러 문항 정답률 얘기하셨지만 36%면 그 킬러 문항 맞아요? 뭐 그런 생각들이 들고요. 그거 열심히 사교육해가지고 36%까지 맞은 거 아닙니까? 이런 또 반론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이제 김일하 평론가 이야기한 킬러 문항은 그렇지만 이전에 이제 다른 킬러 문항이라는 것 자체가 일단은 많은 학생들이 맞추기가 어려운 문제고 사실 이 문제가 교과 교육만으로는 해결할 수가 없는 정도의 수준을 넘어서는 그런 문제를 이제 대체로 이제 킬러 문제라고 해서 보통 뭐 상위 10%다 또는 상위 10% 미만의 수험생들이 맞출 수 있는 그런 문제를 이제 이른바 킬러 문항이라고 그러는데 이 이야기를 제가 짧게 말씀드릴게요. 제가 이제 두세 가지 이렇게 벌리면 이제 우리 김성환 앵커께서 또 당황하시니까 짧게 아주 짧게 네 가지로 첫 번째가 뭐냐면 저는 이제 킬러 문항, 이 킬러 문항인데 저는 킬러 문항 자체가 부적절하다면
없앨 수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2020년 수능 때도 킬러 문항이 좀 문제가 돼서 네네. 그때도 시민단체와 기억나실 겁니다. 그 정교조와 또 교총에서도 공감대가 있었기 때문에 자 킬러 문항 문제되면 없애자. 두 번째는 사교육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사교육과 관련된 부분도 이것도 사실 우리에게 굉장히 문제입니다. 2021년 교육부 통계를 보면은 초중고만 놓고 봤을 때 약 한 24조 정도가 실태조사 결과 24조 사교육비거든요. 근데 실제로는 더 많을 거예요. 그다음에 또 하나 영역은 뭐냐면 지금 이게 정치적으로 비하가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어디까지 가냐면 봐라 사교육 시장을 보니까 지난 한 80년대 90년대 운영했던 사람들이 다 운동권이고 좌파들이더라. 그래서 그것이 지금까지 문제가 되어 왔다. 이런 이제 영역으로 확장되는 부분이 하나 있고 네. 마지막은 저는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왜 지금 5개월여 남은 시점에 수능 관련해서 공정입시 이야기해서 킬러 문항 이야기해서 이렇게 혼선을 빚어오느냐. 저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나누어서 좀 객관적으로 좀 하나하나씩 들여봐야 되지. 네. 이걸 다 뭉뚱그려서 이게 하나다. 한 덩어리로 이야기해야 된다라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킬러 문항과 교육개혁 얘기만 해도 사실 2시간도 얘기를 합니다. 이 그럼요. 얘기를. 네, 그럼요. 킬러 네. 문항 하나 가지고도 1시간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킬러 문항이 문제다라고 하는 것의 핵심이 뭐냐를 대통령실과 여당이 정확하게 얘기를 해야 되고요. 그러니까 교과서 밖에서 출제가 된 게 문제다라고 처음에는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수능의 대부분의 문제는 교과서 밖에 있는 지문을 활용하죠. 그러나 그걸 통해서 측정하고자 하는 바는 교육과정에 내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네. 이 추론 능력이라든가 논리력이라든가. 다만 이 지문만 읽어서는 도저히 이 문제를 풀 수 없다라고 하면 그것은 사교육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는 걸 전제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2020년에 그 바젤3 협약 나오는 그 문제가 그랬어요. 지문을 읽었으면은 바젤3 협약이나 BIS 비율이나 이런 걸 알 수 있고 그걸 알고 난 다음에 이 생전 처음 보는 지문이지만 이것의 답을 찾을 수 있는 문제여야 되는데 네. 그렇지 않은 형태의 문제여서 그게 그렇죠. 문제가 된 겁니다. 그러면 그런 것들은 당연히 그런 것들은 없애야 된다라고 수능에 왜냐하면 수능이라는 이 시험 시스템의 기본적인 취지로 훼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건 없애야 된다고 얘기를 해왔어요. 그리고 이것은 그런데 그것들이 왜 있는 거냐 그러면 시험의 중요성이 커져 있기 때문인 것이고 그러면 시험의 중요성은 줄이고 전반적으로 예를 들면 수능의 자격고사를 하고 나머지 이제 대입과 관련된 것들은 다양한 도구, 다양한 기준, 다양한 방식으로 다양한 방법의 입시 전형을 만들어 나가야 된다. 뭐 이런 주장을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하면 또 그러한 다양한 입시 전형에서 다 어떤 비리가 난다. 뭐 이렇게 접근하는 것이고 또 오늘 보도를 보면은 사교육이라는 게 킬러 문항만 있는 거냐. 논술도 있고 그다음에 자사고랑 뭐 이거 또 한다고 그러는데 자사고 입시 그냥 검색을 해도 거기도 이 사교육이 있고 심지어는 유치원도 지금 사교육 이런 상황인데 네. 유아들도 사교육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는 다 얘기가 없고 네. 누가 그런 비유를 했더라고요.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예를 들면 여러 가지가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모기를 잡겠다라고 하는 것이 국민들이 얼마나 납득할 수 있겠느냐 이 지적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 것과 관련돼서 그러니까 정확한 지적, 정확한 대책, 정확한 답을 내놓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뭐 사실은 굉장히 논쟁은 복잡한 것처럼 지금 자꾸 복잡해지는 것 같아요. 논쟁이. 킬러 문항 없으면 사교육 없어집니까? 아닌 거죠.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사실 그렇죠. 질문을 하기 시작해야 되는 예.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교육 체제에 뭐가 문제가 있는지까지 하나하나씩 다 들여다봐야 되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진짜 공교육 중심에 정말 사교육의 허리가 휘는 국민들이 이런 모습들이 이제 안 나타나도록 하려면은 굉장히 종합적인 대책이 좀 나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네. 아까 요즘에 뭐 일타 강사가 그 일종의 뭐라고 해야 되죠? 국민의힘 쪽에서 사회 악처럼 지금 취급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빌런처럼 그렇게 정조준이 돼 있죠. 그렇군요. 네, 사회학이라는. 근데 불법으로 하는 행동은 아니었던 거잖아요. 그렇죠. 사회 체제 내에서 일종의 자신의 교육을 통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대가를 받았던 거 아닙니까? 그 이제 사교육에 대해서 좀 더 부각시킬 때는 이른바 이제 일타 강사들이 굉장히 좋은 타겟이 될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이제 일타 강사들의 강의 내용이라든지 그 강의 내용을 들었던 학생들의 반응보다는 그들이 쌓아 올린 이제 이 경제 쪽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1년에 연봉이 200억 이상이고 130억을 뭐 세금으로 신고를 했고 또 슈퍼카를 여러 개 가지고 있는 것을 찍은 동영상이 올라와 있고 이제 그런 거에서 좀 아니 그럴 수가 있느냐 이게 너무나도 이 양극화되어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실제 이른바 슈퍼스타 일타 강사라는 사람들의 그 생활과 일반 학생들의 고통과 뭐 이게 이제 비교해서 강조를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겠죠. 근데 저는 이게 사실은
본질하고는 조금 맞닿아 있지는 않죠. 그러면 더 본질적인 것은 사실 사교육 시장이 이렇게까지 팽창된 그게 더 근본적인 원인이 있는 것이지 그 시장에서 자기 능력이 발휘돼서 그만한 경제적인 보상을 받은 사람한테만 그 모든 책임을 지울 수는 없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시절에 다주택자가 죄인입니까? 라고 물어봤던 답변을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좀 같이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 체제 내에서 국민들이 어찌됐든 투자든 아니면 거기에 대한 이득을 내기 위해서든 다주택자가 되는 경우도 있고 또 너무 지나치게 주택을 많이 소유하면은 그건 문제가 있는데 뭐 불법이나 편법으로. 네, 그거를 경계를 하기도 애매한데 마치 주택 두 채 세 채 갖고 있는 사람은 사회적 악처럼 취급하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반발 여론이 많았어요. 근데 그 체제 내에서 우리 법률 안에서 경제 시스템 안에서 투자를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때도 국민의힘이 가장 큰 그 얘기를 강조했던 입장이었기도 했는데 이번에는 또 역으로 뒤집어 버렸단 말이에요. 입장이. 그러니까 다주택자 문제도 어떤 사람이 주택을 두 채 세 채 갖고 있다 이것이 문제인 게 아니라 다주택자가 돼야만 뭔가 재산을 불릴 수 있다라고 하는 시스템 그리고 그 다주택자가 많아짐으로써 일어나는 사회적인 어떤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하지 않고 방치하는 그런 시스템 그걸 통해서 돈 있는 사람들 그리고 충분한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다주택자가 돼서 아무런 사회에 어떤 생산적인 기여를 하지 않으면서 그걸로 여러모로 부를 쌓아 올릴 수 있는 이 시스템 그걸 바꾸자고 하는 것과 집을 많이 가진 사람은 나쁜 사람이다라고 하는 건 완전히 다른 얘기죠. 그렇죠. 근데 네. 앞에 얘기를 하면은 뭐 다주택자가 되졌습니까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 얘기는 뭐냐면 별로 이런 시스템 바꾸지 않고 싶다라는 얘기거든요. 결국 일타 강사에게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저는 일타 강사라고 하는 분들에 대해서 대단히 불만이 많은 사람이에요. 전 사교육도 뭐 별로 받아본 적도 없고 어렸을 때부터 좀 불행하게 살았습니다. 제가. 근데 그리고 예를 들면 우리 사회에 이 뭐랄까 어떤 선생님 역할을 해야 되는 존재들이 많이 있는데 어떤 그러한 사교육 종사자 중에서도 어쨌든 이윤을 위해서 사실 아이들의 이 학습을 책임지고 있는 이런 분들이 왜 우리 학생들에게 어떤 참 믿을 수 있는 사람 지도자로서의 어떤 사람 뭐 이런 사람으로 인식이 돼 있는 것일까 그것이 잘못됐다라고 평소에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이 문제다라고 생각하는데 근데 지금 얘기는 그게 아니라 그런 예를 들면은 일타 강사가 죄를 졌다는 얘기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왜 우리 사회는 그렇게 가고 있느냐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고 지금 일타 강사 얘기를 특별히 여당이 하고 있는 거는 사교육을 줄이자 사교육에 대한 부담을 경감하자라고 하면은 가장 걱정스러운 사람들은 일타 강사가 아닙니다. 걱정을 안게 되는 사람들은 동네 학원장들이에요. 지금 안 그래도 여러모로 코로나 이거 어렵고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정권이 나서서 사교육을 줄인다고 어떻게 영향 받는 거 아니야 이런 우려를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당장 대통령 발언 나온 다음 날 대통령실이 대통령 발언을 정리를 하지 않습니까? 정리한 내용을 보면은 사교육은 시장에서 또 우리 여러 가지로 필요한 사람들이 선택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거를 뭐 하겠다는 거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뒤집어 얘기하면 전반적인 사교육 비용 경감을 진짜로 이 책임지고 할 준비 또 의지가 있는 거냐에 대해서 그게 없기 때문에 오히려 일타 강사 제일 때리기 쉬운 사람들 욕하는 거거든요. 제가 볼 때는 그런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일타 강사 악마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렇다고 해서 일타 강사들이 다 좋다 다 잘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제도와 환경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 얘기가 너무 길어지는데요. 김민하 평론가 얘기도 길고 다음 주제로 우리가 넘어가야 되는데 지금 변인찬 소장이 또 하실 말씀이 있으신가요? 저는 아주 짧게 그냥 물론 여러 가지 이 대통령의 발언 이후에 설왕설래가 있지만 저는 다른 거 다 떠나서 이번에 이 사안이 사교육 교육을 좀 이렇게 척결할 수 있는 좀 계기가 됐으면 좋겠어요. 말 그대로. 왜냐하면 한다 그러고 이걸 계속 미뤄왔거든요. 뭐 터질 게 터진 거죠. 어떻게 보면은. 물론 이제 이 터진 것의 내용과 성격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은 다양한 시각이 있지만 저는 정말 이게 용두사미가 아니라 제대로 한번 사교육을 어떻게 다뤄야 될지 좀 지금부터라도 좀 나섰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얘기는 뭐 2시간을 해도 3시간을 해도 될 얘기니까요. 여기서 좀 가름하죠. 자,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를 듣고 계십니다. 뉴스의 외전 김민하 시사평론가 배종찬 인사이트K 연구소장 두 분 패널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제 좀 화제를 바꿔보죠. 오늘 나온 소식이기도 한데요. 한상혁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면직 처분에 불복해서 법원에 집행정지 신청했는데 오늘 결정이 나왔어요. 지금 인용이 안 됐단 말이에요. 기각 결정을 했어요. 재판부가 거의 본안 소송에 준하는 판단을 했다 이런 얘기까지도 지금 나오는 상황인데요.
일단 지금 법원의 판단 어떻게 보시는지부터 말씀을 들어보죠. 저는 뭐 이 집행정지 신청 그러니까 가처분이라는 거는 본안 소송의 결과와는 관계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면밀한 관계를 갖지는 않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에 이제 모든 예를 들면 논쟁과 모든 뭐 명운을 걸 뭐 그런 문제는 아니라고 보고요. 기각이 됐으면 기각이 된 대로 본안 소송에 집중을 하면 되는 것이고 네. 지금 한상혁 방통위원장이 지금 지금 뭐 즉시 항고한다고 하는데 아마 결론이 변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런다고 해서 이전에 가처분 신청 여러 번 다뤘지 않습니까? 각종 시사 프로그램에서 윤석열 검찰총장 당시 것도 한국에서 다뤘고 결정이 나오려면 임기 끝날 것 같은데요. 그렇기도 하거니와 이준석 전 대표 건도 다뤘고 계속 다루면서 다 익숙해진 논리인데 변하지 않을 것 같아서 그대로 이제 뭐 법적 대응하는 걸 지켜보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요 법원의 판단에 대해서 의문은 있습니다. 어떤 의문이냐면 지금 이제 법원의 판단을 보면 결국 이제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뭘 했어야 되는 거냐면 방통위원들이 논의를 해가지고 TV조선에 대한 어떤 재승인과 필요한 어떤 조건이나 이런 것들을 중간에 막 수정하고 이래가지고 결론이 뒤집어졌는데 네. 그 결론이 뒤집어진 걸 전제로 지금 또 논의를 진행하고 이런 것들이 지금 문제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그렇게 하면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이니 뭘 했어야 되는 거냐면 방통위원장들이 점수를 바꿨을 때 이걸 왜 바꿨습니까라고 하고 알아보고 이걸 바꾼 이유가 과연 일부러 그런 것인지 아니면 정말 바꿀 이유가 있어 그런 것인지를 다 확인을 하고 이런 걸 했어야 된다는 얘기인데 한상혁 전 방통위원장의 주장은 그런 거예요. 그런 걸 하는 게 방통위원들의 어떤 논의나 이런 거에 개입하는 거 아니냐 결국. 그런 점에서 이 어떤 부적절한 측면이 있는 것이고 실제로 그 심사를 하는 과정에 방통위원장이 개입을 해가지고 논란이 됐다고 하는 게 더 이제 문제가 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런 판단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심사 과정에서 점수가 변동되는 것은 비일비재한 일이었고 그런 차원에서 대응을 한 것이다라고 항변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부분이 본안 소송에서 다룰 문제 라고 보이고 다만 가처분이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본안 소송에 반드시 뭐 결론이 연동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옛날에 정현주 KBS 사장의 경우에도 그 무죄 나왔잖아요. 2심까지 2심 3심 가가지고 그때 가처분은 기각됐어요. 그때도. 네.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뭐 의미 부여를 크게 할 필요까지는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네. 그렇다 하더라도 방금 전에 이제 김성환 의원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이렇게 항고해서 이제 진행이 되면은 그러면은 이게 지금 원래 있던 그 자리로 되돌려달라는 것이거든요. 네네. 근데 결국 임기가 끝나버리게 되면은 사실상 이것도 그다지 유용한 그런 대응은 못 된단 말이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중요한 건 그 이후의 상황일 텐데 뭔가 또 한상혁 전 방통위원장이 정치적으로 규합을 해서 또는 더불어민주당과 연계해서 뭔가 이 사안을 더 확대해 나간다. 그것도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네네. 다음 단계로 넘어가. 그렇다면 결국 더 주목하게 되는 것은 이른바 이제 지금 지명 유력설입니다. 지명된 것도 지명 유력설인 이동관 특보가 사실상 지명 수순에 들어간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지 않아도 그 얘기를 좀 그 다음에 질문을 좀 드리려고 했는데요. 같이 그냥 얘기해 주세요. 같이 이어서 말씀드리면 그 다음에 얘기를 들을게요. 말씀드리면은 저는 지명 시기가 빠를 수도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빠르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직까지 이 오늘 이제 그 판결에 대한 부분도 조금 이제 곱씹어 볼 분도 있고 왜냐하면은 지명을 하면 자녀 임기를 하고 또 이 새로 또 임명 절차를 또 해야 되거든.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면 오히려 지금 이제 곧 있으면 7월인데 임기가 곧 끝나거든요. 그러면 아예 임기 끝난 이후 시점에 지명을 해서 임명 절차를 한 번으로 가져갈 것이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이제 가장 크게 이제 불거질 것이 바로 이 논란이거든요. 여론 관련된 논란. MB 정부 때 그다음에 자녀와 관련된 부분 그리고 방통위원장 자리에 이제 올랐을 때 방송 장악이라고 하는 우려. 근데 이런 부분이 계속 되는데 이제 많은 분들이 제가 데이터 전문가니까 많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은 이런 논란 때문에 자녀 학교 폭력 관련된 부분에 해명도 있지만 지지율에 특히 대통령 지지율에 엄청난 타격이 있지 않을까. 네. 저는 분명히 영향은 줄 겁니다. 영향이 없지는 않을 건데 엄청난 타격이 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몇 차례 1년 임기 동안에 그런 사람과 관련된 과정을 거치고 난 이후에는 지금은 이제 총선을 가까이 두면서 진영 간 대결 구도가 더 강해졌어요. 네. 그러니까 갤럽 조사나 이런 전화 면접 조사를 보면 별로 큰 차이가 없어요. 그 이야기는 타격은 받지만 저는 이것 자체가 지지율에 엄청난 변화를 가져오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 강행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임명 강행한다. 네. 뭐 언론계에서도 사실 지난번에 뭐 한국 기자협회가 조사한 것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부정적이죠. 좀 그 인식은 부정적인 것으로 나왔는데 김민하 평론가 어때요?
당연히 이제 이 언론계와 그리고 이명박 정권 때 그 정책에 대한 어떤 평가를 해본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동관 특보가 방통위원장이 된다고 하는 것은 그 지명 후보자로서 지명이 된다고 하는 것은 시그널이 명확한 거거든요. 어떠한 종류의 언론의 변화를 어쨌든 추동하겠다는 것이고 네. 그 추동하는 방향이라는 거는 되도록이면 지금 정권의 우호적인 환경을 그 방법이 뭐든지 간에 조성하겠다라는 게 분명한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언론계에서는 당연히 이것을 반기지 않고 저 같은 사람들도 큰 문제가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하는 것이죠. 네. 다만 국민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언론에 대한 신뢰가 지금 많이 저하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그렇게까지 막 그런 큰일이 있어 뭐 이렇게 나오지는 않을 것 같아요. 국민들도 지켜보자 이런 과연 이 임명이 과연 사회에 어떤 논란과 혼란을 초래하는지 또는 뭐 얼마나 또 언론이 뭐 아주 그 올바른 언론이 되는지를 지켜보자 이런 취지일 것 같고 저는 그래서 이 변수가 당장의 어떤 임명 강행을 해가지고 뭐 논란이 되는 이런 변수라기보다는 이 정권에 대한 총체적인 평가 나중에 이 정권에서 어떤 정책을 펼쳤느냐에 대한 평가와 연동되는 그러한 종류의 이 문제가 될 것으로 보고요. 그렇기 때문에 총선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굳이 이것을 포기할 필요가 없다.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임명 강행한다라는 거에 대해서 그건 거의 제가 볼 때는 답이 정해져 있는 문제인 것 같고 다만 이런 조치를 통해서 일어날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마지막에 가서는 상당히 힘들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지금 야사당이 지금 공동 대응에 나서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뭐 인사청문회도 거쳐야 되는 상황이기도 하니까 하여튼 상당히 좀 시끄러워질 것 같기는 하네요. 네. 자, 이번 주에 여야 대표 국회 교섭단체 연설이 있었는데요. 지금 민주당에서 제일 뭐 논란이 되는 거 하나, 국민의힘에서 논란이 되는 거 하나 이렇게 해서 두 개를 다 한꺼번에 질문 드릴게요. 시간이 네. 뭐 그렇게 많이 남지 않아서 예, 마지막 답변이 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재명 대표가 불체포 특권 포기 선언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의힘에서는 서약해라 뭐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의 경우에는 지금 선거구제 개편 문제를 계속 지금 국회 차원에서 논의를 해왔던 거 아닙니까? 정개특위에서도 안을 제시를 하기도 했었는데 이거 한 번도 나온 적이 없는 안이었는데 의원 정수를 10% 오히려 30석 줄이자. 그리고 당내에선 뭐 비례대표 의석을 30석 줄이자. 이런 얘기까지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이 두 움직임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마지막으로 의견 네. 듣고 정리하겠습니다. 짧게 말씀드리면 이제 짧은 내용으로 분석을 해드릴 수 있는 게 이제 김기현 대표의 의원 정수 10%니까 저는 이게 일단은 실현 가능성이 높지 않잖아요. 왜냐하면 선거 이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도 이게 어느 정도 중요하게 다뤄져야 되고 여야 간의 협의도 있어야 되고 또 개헌도 필요한 거죠. 근데 저는 그런 의미에서 왜 10% 아니 개헌까지는 개헌까지는 안 가도 됩니까? 예. 예. 개헌까지는 안 가도 됩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10%라는 것을 어떤 근거로 해서 지금 어떻게 수용이 될 가능성이 그다지 높아 보이진 않거든요. 근데 저는 이건 다분히 김기현 대표의 이제 자기 브랜드화다. 김기현 대표는 적어도 의원 정수 10%라는 수치를 좀 강조했다. 이런 네네. 의미 정도라고 생각하고 예. 민주당에서는 이제 이 이재명 대표의 불체포 특권이 가장 조명받죠. 네. 저는 이거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또 실제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에도 보탬이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결국 중도나 MZ세대나 또는 무당층에서는 과연 저 발언이 어느 정도 현실화될까 생각했는데 지금 혁신위에서 전체적으로 다 그걸 받아들이자 수용하자는 이야기가 나오거든. 네. 그런 측면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여러 가지 리스크가 지금 많은 상태에서 그나마 중간지대 지지층을 흡수할 수 있는 승부 카드를 꺼내 들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네. 김민하 평론가님. 어떤 이 전문가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지나가는 정치학자 10명 붙잡고 물어보면 9명은 의원 정수 늘려야 된다고 얘기한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여당 대표가 의원 정수 10%를 줄이자고 하면 그 결론은 실천적 결론은 어떻게 되느냐. 선거제도 개혁을 안 하게 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여야 합의가 네.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 할 거 아닙니까? 네네. 의원 정수를 줄이자는 쪽하고 비례성을 강화하는 쪽하고 어떻게 이게 합의가 되겠습니까? 네. 그래서 그 부분을 주목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불체포 특권 포기와 관련돼서는 이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보면은 이재명 대표가 더 잘했어요. 이 김기현 대표보다 여러 면에서 불체포 네네. 특권 언급한 것도 네. 그렇고 여러 면에서 그랬는데 다만 이 후속 조치가 뭐냐에 결국은 달린 거거든요. 다행인지 불행인지 어쨌든 민주당 혁신위가 이 체포동의안 가결을 당론으로 채택하라는 취지의 지금 요구안을 내놓은 거지 않습니까? 이재명 대표가 혁신위에 분명히 정권을 실어준다고 했습니다. 그럼 의원총회에서 이것을 받을 거냐 말 걸 논의하게 될 건데 만약에 이게
이건 문제가 있다 아니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재명 대표의 지도력까지 훼손이 되는 거예요.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얘기를 하고 혁신위가 이런 대안도 내놨는데 민주당이 안 받았다. 그렇게 만들 것이냐. 지금 보도를 보면은 내부에서 딴소리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검찰 어떻게 믿느냐. 검찰의 어떤 그런 것에 우리가 뭐 투항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 체포동의안에 처리한다고 바로 구속되는 게 아니라 법원에 가서 심사를 받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 점까지 포함해서 현명한 판단을 해야 이재명 대표가 그래도 잘한 것이 산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뉴스와 외전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배종찬 인사이트K 연구소장 김혜나 시사평론가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일 시사권장량 채워가세요. 골고루 담았습니다.